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시장에 물건이 쏟아지면 가격이 내려가는 게 상식이잖아요. 배추가 풍년이면 배추값이 헐값이 되고 기름이 넘치면 주유소 가격이 떨어집니다.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아도 다 아는 세상의 룰이죠. 돈도 비슷합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대량으로 찍어 시중에 풀면 돈이 흔해지는 만큼 돈의 값인 금리는 내려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뭔가 기묘하고 섬뜩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어마어마한 돈을 풀고 있는데도 정작 시중 금리는 미친 듯이 뛰고 있습니다. 돈이 물처럼 흘러다니는 것 같은데 왜 돈값은 더 비싸지는 걸까요? 우리 금융시장의 깊은 지하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소름 끼치는 경제학에서는 한국은행의 수상한 머니게임,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좀비 경제의 실체를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단순한 경제 뉴스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의 지갑,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시한폭탄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 한 번만 진짜 부탁드립니다. 이야기의 출발점은 아주 최근의 미스터리입니다. 12월 한국은행이 조용하지만 대담한 발표를 내놨습니다. 무려 1조 5천억 원 규모의 돈을 새로 만들어 국채를 사들이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자, 1조 5천억 원. 감이 잘 안 오시죠? 이게 기존 돈을 이리저리 굴리는 수준이 아닙니다. 발권력을 가진 한국은행이 없던 돈을 만들어서 시장에 흘려보내겠다는 뜻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 정도 자금이 풀리면 은행에는 돈이 넉넉해지겠죠. 돈 구하기가 쉬워지면 대출 금리는 내려가고 채권 금리도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내렸고 돈도 풀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정말 놀랍게도 금리가 폭등했습니다. 한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면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바로 체감됩니다. 작년 4월엔 2.005%였던 금리가 그렇게 돈을 풀어댔는데도 최근 34%대를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거의 1%포인트 가까이 튀어오른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상하냐면요. 한겨울에 보일러를 빵빵하게 돌렸는데 방바닥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느낌과 비슷합니다. 뭔가 시스템이 어딘가 크게 어긋난 거죠. 그럼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시장은 바보가 아닙니다. 시장 참여자들, 특히 촉이 빠른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은행이 뭔가 꼼수를 쓰고 있다는 냄새를 맡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스텔스 양적 완화라는 꽤 교묘한 작전입니다. 양적 완화라는 말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미국이나 일본 같은 기축 통화국들이 경기 침체 때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 채권을 사들이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기축 통화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부로 돈을 찍어내면 터키나 아르헨티나처럼 통화 가치가 흔들리고 환율이 폭등해서 나라가 크게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정면 승부 대신 연문을 택했습니다. 바로 RP 환매조건부 채권을 활용한 겁니다. 말이 어렵죠? 쉽게 풀어드릴게요. RP 매입은 급전이 필요한 은행에게 한국은행이 잠깐 돈을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보통 7일, 길어야 14일 뒤에 다시 갚는 조건이죠. 야, 지금 돈 모자라지? 일주일만 빌려줄게. 다음 주엔 꼭 갚아. 이게 원칙입니다. 일주일 뒤에 돈이 회수되니까 시중에 돈이 영구적으로 풀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걸 양적 완화라고 부르지 않죠. 그런데 한국은행이 여기서 마법을 쓰기 시작합니다. 갚기 힘들어? 그럼 일주일 연장. 또 시간이 지나면 그래. 또 연장. 이런 식으로 만기가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짜리 돈을 사실상 끝없이 연장해주면 그건 대출이라기보다 그냥 돈을 쥐어준 것과 비슷해집니다. 겉으로는 단기 자금 지원이라는 라벨을 붙였지만 실제 효과는 돈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양적 완화와 크게 다르지 않게 보일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4월부터 본격 가동됐다는 스텔스 양적 완화 혹은 유사 양적 완화의 실체입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냐고요? 여기서부터 입이 벌어집니다. 올해 1분기엔 0.5조 원 수준이던 RP 잔액국은 공급 규모 추정치 3분기엔 4조 5천억 원, 4분기엔 6조 5천억 원 수준으로 급증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앞서 말한 국채 단순 매입 1조 5천억 원까지 합치면 한국은행이 뿌린 본원 통화는 8조 원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경제학 교과서에 통화 승수라는 개념이 나오죠. 한국은행이 100만 원을 은행에 공급하면 은행이 대출을 내주고 그 돈이 다시 예금으로 돌아오고 또 대출이 나가면서 시중 통화량은 불어납니다. 대한민국에선 통상 그 배율이 14배 정도라고들 말합니다. 계산해 볼까요? 8조 원에 14를 곱하면 112조 원.
시중에 그 정도 돈이 풀린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RP가 단기라는 점을 감안해서 아주 보수적으로 10배만 잡아도 최소 80조 원입니다. 80조 원. 이 막대한 돈의 홍수가 지금 우리 경제의 바닥을 흐르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은행은 왜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면서 욕까지 먹어가며 외국인들의 의심까지 사면서 돈을 풀어야 했던 걸까요? 대체 누구를 구하려는 걸까요? 시간을 2022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금리를 올리고 긴축으로 들어가던 시기, 한국에서는 둔촌주공 사태가 터졌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이라던 그 프로젝트가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몰렸죠. 그때 정부와 한국은행은 갈림길에 섰습니다. 아프더라도 원칙대로 구조 조정을 할 것인가? 아니면 돈을 풀어서라도 일단 살리고 갈 것인가? 그리고 선택은 안타깝게도 후자였습니다. 둔촌일병 구하기가 시작된 겁니다. 미국과 유럽이 긴축하는데 한국은 청개구리처럼 돈을 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둔촌주공은 살아났고 재건축도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대가가 혹독했습니다. 상처를 도려내지 않고 붕대로 감아버린 탓에 문제는 경제 전체로 번져 썩어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풀린 돈은 좀비를 키웠습니다. 바로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안고 있던 부실 건설사와 시행사들입니다. 원래라면 2022년에 상당수가 정리됐어야 했습니다. 땅을 팔아 빚을 갚고 시장에서 퇴출됐어야 맞죠. 그런데 돈이 풀리자 잘못된 기대가 생깁니다. 조금만 버티면 금리 내릴 거야. 한국은행이 돈 풀어서 우리 안 망하게 해줄 거야. 땅 팔지 말고 버티자. 나중에 대박 난다. 이런 도덕적 해이가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시행사들은 수년간 이자만 내며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 이자는 어디서 났겠습니까? 빚으로 이자를 갚고 또 빚으로 버티는 악순환. 결국 이제는 뚝 건드리면 무너질 정도로 속이 비어버린 깡통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에버그린 효과입니다. 죽은 나무에 초록 페인트를 칠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 겉으로는 멀쩡한데 실제로는 언제든 쓰러질 수 있는 좀비 기업들입니다. 한국은행이 최근 미친 듯이 돈을 풀어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이 좀비들이 이제는 하나둘이 아니라 곳곳에서 동시에 버티기 한계에 걸린 거죠.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으니 한국은행이 계속 산소호흡기를 대주는 모양새입니다. 80조 원 규모의 돈의 홍수가 이 부실 덩어리를 떠받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밀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금융시장의 감시자들은 냄새를 맡습니다. 한국은행이 돈을 풀면 풀수록 시장은 오히려 겁을 먹습니다. 저렇게까지 푸는 걸 보니 안에 우리가 모르는 큰 부실이 있나? 원화를 저렇게 찍어내면 물가랑 환율은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지? 한국 돈 계속 믿어도 되나? 이런 의심이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외국인들은 특히 이런 신호에 민감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금리 역주행입니다. 돈이 넘쳐나는데도 한국 정부와 한국은행을 못 믿겠으니 돈을 빌려줄 때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하는 겁니다. 즉, 위험수당이 붙는 거죠. 그래서 돈을 찍을수록 오히려 금리가 오르는 듯한 기현상이 나타난다는 해석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돈을 더 찍자니 물가와 환율이 흔들릴 것 같고 돈줄을 재자니 좀비 기업들이 줄도산하면서 PF발 금융 불안이 터질 수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단순 매입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장기 공급에 가까운 선택을 했고 시장은 차갑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위험 신호는 이미 켜졌습니다. 첫 번째 신호가 오늘 이야기한 금리 급등이라면 두 번째 신호, 어쩌면 마지막 경고가 될 신호는 환율입니다. 지금 환율이 1,400원대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건 외환보유고 등을 활용해 방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계속 원화를 쏟아내면 어느 순간 버팀목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환율 방어선이 무너지는 순간 지난 몇 년 동안 덮어뒀던 문제가 한꺼번에 터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일각에서는 2026년쯤 국민연금에 여유자금이 들어오면 국내 채권을 사주면서 안정될 수 있다는 희망 섞인 전망을 내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봅시다. 국민연금의 연간 보험료 수입이 67조 원 수준이라 해도 그중 국내 채권에 투입할 수 있는 규모는 제한적입니다. 한국은행이 만든 80조 100조 원대의 돈 잔치를 국민연금이 설거지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죠. 터진 물을 바가지로 퍼내겠다는 것과 비슷합니다. 결국 해법은 하나로 수렴합니다. 지금이라도 썩은 살을 도려내야 한다는 것. 구조조정이라는 고통스러운 수술대에 올라야 한다는 겁니다. 2022년에 했어야 할 일을 미루고 미루며 병을 키웠지만 더 늦으면 수술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적자 재정과 돈 풀기로 하루하루 연명하는 건 마약성 진통제로 통증을 잠깐 잊는 것과 비슷합니다. 당장은 덜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효가 떨어지는 순간 고통은 몇 배로 돌아옵니다. 지금 금리가 오르는 현상 절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이건 시장이 한국 경제에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정신 차려라. 이대로 가면 다 같이 위험하다. 라고 말이죠. 오늘 이야기가 단순히 겁주려는 건 아닙니다. 흐름을 알아야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금리가 어디로 튀는지 계속 지켜보세요. 큰 파도가 올 수 있습니다.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눈을 크게 뜨고 소용돌이의 중심을 똑바로 봐야 합니다. 지식의 소용돌이. 오늘은 한국은행의 돈 풀기와 금리 역주행의 미스터리를 따라가 봤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과연 한국 경제는 이 고비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